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당장 그 소녀를 찾아내라. 여러분, 중국에서는 절대 이 단어를 검색하면 안 됩니다. 고구려. 942만 중국 묘족들은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16세 소녀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이 있었죠. 1300년간 봉인됐던 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소녀는 어떤 진실을 발견했길래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을까요? VPN 차단된 정보, 그리고 839라는 미스터리한 숫자. 지금 중국 남부에서 그녀가 일으킨 충격적인 발견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과 자랑스러운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는 린 아이샤입니다. 중국 남부 산골의 16살 묘족 소녀죠. 제 이야기는 증조할머니의 낡은 상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는 세 줄 무늬가 새겨진 1000조각과 839라는 숫자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90세를 넘기신 증조할머니는 평생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 묵은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색이 바랜 1000조각이 가장 위에 있었는데 세 줄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부드럽지만 어딘지 서늘한 감촉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들어있던 작은 쪽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839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거든요. 증조할머니의 떨리는 글씨체였죠. 도대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컴퓨터실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고구려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자 잠깐 로딩되더니 갑자기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떴죠. 이상했습니다. 다른 검색어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이 단어만 안 될까요? 몇 번을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 역사, 고구려 문화 모두 차단되어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 최근 부임한 프랑스인 민속교사 클레망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지적인 분으로 세계 각국의 민속 문화를 연구하러 중국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수업 후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선생님, 혹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쪽지를 보여드리며 물었습니다. 클레망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생각에 잠기셨어요. 839년. 이건 중국 당나라 시대네. 뭔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검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중국에서는 일부 역사적 내용이 제한되어 있거든.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보자.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을 거야. 방과후 선생님 연구실에서 VPN을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시 고구려를 검색해봤어요. 이번에는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고구려 벽화 사진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무용총 벽화 속 여인의 치마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증조할머니의 1000조각과 똑같은 세 줄 무늬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1300년 전 고구려 여인의 치마와 제가 가진 1000조각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클레망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치야.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1000조각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달빛이 세 줄 무늬를 비추니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839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우리가 정말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왜 이런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걸까요? 며칠 후부터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먼저 마을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기로 소문난 왕 할머니를 찾아갔죠. 95세가 넘으신 분인데도 옛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댁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새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왕 할머니는 흐린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삼봉조 이야기 말이냐? 그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삼봉조. 새 발가락을 가진 새라는 뜻이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VPN으로 본 고구려의 삼조고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하셨어요. 옛날 옛적 까마득한 북쪽에서 세 발을 가진 신비한 새가 우리 조상들을 이끌고 이 땅까지 왔다고 해. 그 새는 태양을 다스리는 신조였지.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구려가 있던 곳도 중국에서 보면 북쪽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그 새들은 검은 빛이었지만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인 거라고 했어. 실제로는 금빛 날개를 가진 신성한 존재였다고 하더구나.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서 삼봉조 전설을 알고 있었어요. 신기한 건 이야기의 세부 내용이 집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평소에도 전통 의식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의식을 지켜봤어요. 학회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주들이 하얀 옷을 입고 추는 춤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고구려 벽화와 상당히 비슷했어요. 팔을 벌려 새 날개처럼 펄럭이며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마치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했어요. 북소리에 맞춰 발을 구르는 소리가 산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염원이 담긴 춤이었죠. 그런데 이 춤사위가 무용총 벽화 속 고구려인들의 모습과 거의 똑같았어요. 의식이 끝난 후 상주 중 한 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춤은 언제부터 추기 시작한 건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삼봉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거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명절에 입는 전통 복식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치마뿐만 아니라 저고리의 소매, 조끼의 가장자리에도 비슷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결혼할 때 입으셨다는 예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은실로 수놓은 문양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새 모양 자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 발가락이 3개인 새였습니다. 어머니, 이 새는 뭘 뜻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삼봉조라고 해. 우리 조상들이 모시던 신조야.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 그날 밤 제 방에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천조각, 고구려 벽화, 삼봉조 전설, 장례식 춤, 전통 복식의 문양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죠. 우리는 정말 특별한 뿌리를 가진 민족일지도 모른다는. 클레망 선생님은 민속학 박사 출신이셨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동아시아 민속 문화를 전공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를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들을 보시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평소 차분하시던 모습과는 달리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연구실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며 중얼거리셨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유럽에서 20년 넘게 민속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문화적 연속성은 처음 봐. 선생님은 전문 카메라로 천조각의 무늬를 다각도에서 촬영하셨습니다.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실의 굵기와 염색 방법까지 분석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할머니를 다시 찾아뵀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프랑스어로 뭔가 메모를 하시더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샤, 할머니가 말씀하신 삼봉조 전설이 정말 특이해. 이런 형태의 조류 숭배는 북방 유목민족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 선생님은 노트북을 꺼내서 세계 각국의 민속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시베리아, 몽골, 만주 지역의 샤머니즘에서도 비슷한 새 숭배 문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런 문화가 발견되는 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강조하셨죠. 유럽 민속 문양과는 완전히 달라. 이건 분명히 유라시아 북방 계통의 특징을 보여줘. 선생님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파리에 있는 프랑스 문화기관에 전송하기로 하셨습니다. 파리 동양학 연구소와 소르본 대학의 민속학과에서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하셨어요.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이샤, 파리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소르본 대학의 장 피에르 박사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대. 프랑스 민속학회에서는 이런 정확한 문화적 증거가 1300년간 보존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복식 문양의 일치도가 95%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해외 학술 사이트에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당나라 시대의 공식 문서에서 839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원 5년, 고구려 유민의 마지막 집단이 남방으로 이주하다. 839년은 당나라 문종 때의 정원 5년에 해당했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지 17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동안 중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고구려 유민들 중 마지막 저항 세력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일부가 더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클레망 선생님도 이 자료를 보시고는 완전히 확신하셨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839라는 숫자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해였던 거야. 선생님은 곧바로 이 새로운 발견을 파리에 알렸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프랑스 국립동양학연구소에서 공식 연구 프로젝트로 채택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이샤, 이건 단순한 민속학 연구를 넘어서는 역사적 발견이야. 유럽 학계가 처음으로 중국 소수민족과 고대 한반도 국가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게 된 거야.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중국에서는 차단된 정보가 해외를 통해 다시 역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의 진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였죠.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고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조상들의 무덤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친구 리화와 함께 고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리화는 저와 같은 반 친구로 집안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였어요. 성격이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서 함께 조사하기에 딱 맞는 친구였죠. 가장 큰 고분은 마을에서 200년 전에 돌아가신 족장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풍화된 돌의 희미한 조각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동물 형태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새의 형태였습니다. 아이샤, 이것 봐. 이 새도 발가락이 3개야. 리화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랜 세월의 풍화에도 불구하고 새의 발가락이 3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몸통은 둥글고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 삼조고와 너무 비슷했어요. 다른 고분들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크기는 달랐지만 거의 모든 무덤에서 비슷한 문양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새뿐만 아니라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무늬, 구름 문양, 그리고 물결 모양의 선들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150년 전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입구 좌우에 새겨진 문양이 정말 정교했거든요. 좌측에는 해를 상징하는 원 안에 삼조고가, 우측에는 달을 상징하는 초승달 안에 토끼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고구려 고분벽화 스타일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VPN으로 본 자료들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었거든요. 며칠 후 리화가 집안의 오래된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리화 집은 마을의 토착 가문으로 300년 넘게 내려온 족보와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보여주라고 하셨어. 평소엔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리화가 조심스럽게 낡은 보자기를 풀어 고문서를 꺼냈습니다. 한지에 붓으로 쓴 한자들이 빼곡했는데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바래져 있었어요. 한문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리화가 천천히 해석해줬습니다. 조상들이 북방에서 남하했다는 내용이 있어. 여기 봐, 라고 되어 있어. 2개의 큰 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야.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개의 큰 강이라면 황하강과 양자강일 수도 있었거든요. 고구려에서 중국 남부로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들이었죠. 문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이라는 구절이 보였는데 이는 당나라 정원 5년에 난을 피해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원 5년은 바로 839년이었어요. 클레망 선생님에게 이 모든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고문서를 보시더니 완전히 놀라셨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이제 한국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봐야겠어.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윤혜진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윤 박사는 고구려 복식문화와 고분미술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고해상도로 촬영한 모든 사진과 고문서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셨죠. 일주일 후 박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발견입니다. 윤혜진 박사의 회신은 정말 상세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동료 교수들과 함께 검토해봤습니다. 치마의 세 줄 무늬는 분명히 고구려 귀족층이 착용했던 전형적인 복식 문양입니다. 특히 무늬의 간격과 배치가 평양 일대에서 발견된 7세기 직물 유물과 거의 일치합니다.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분의 3조5 문양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런 형태의 조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장례의식의 형태 역시 고구려의 전통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13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문화가 보존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최고 전문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고구려 박물관이었던 거예요. 조상들이 1300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한국 박사님의 인정을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학술적으로 증명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학교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교하니 교실 곳곳에 새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56개 민족, 하나의 가족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각 민족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복도에도 민족통합 교육 캠페인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것들이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후 더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첫 시간이 민족 단결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모든 민족은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외부 세력의 선동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저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슬금슬금 저를 보더군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업 내용은 중국의 통일된 역사와 각 민족이 한족 문화에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온 과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는 모두 중화 문명의 일부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리화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별무늬 모임이라는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별무늬는 고구려를 상징하는 우리만의 은어였거든요. 모임에서는 각자 집에서 찾은 전통 문물들을 가져와서 서로 비교해보곤 했습니다. 장민이는 할머니가 보관하던 은비녀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도 삼조고와 비슷한 새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수련이는 고조할머니의 자수 주머니를 보여줬는데 역시 세 줄 무늬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과 함께 낯선 남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정장을 입고 안경을 낀 40대 정도의 분들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샤 학생, 앉아보렴. 교장 선생님이 평소보다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 분이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족 간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들 말이에요.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건 그냥 우리 조상들의 문화를 알아보려던 것뿐이었는데 특히 외국인과 접촉하여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국가 안보에 해로울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아이샤야, 네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는 이런 활동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무늬 모임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민이는 갑자기 전학을 간다고 했고 수련이는 가족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리화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리화 집에도 방문자들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리화의 부모님이 크게 놀라서 딸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더군요. 가장 무서웠던 건 우리 집에도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방에서 몰래 들어봤습니다. 따님이 최근에 부적절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이샤야,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둬야겠다.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억울했지만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탄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제 마음속의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클레망 선생님도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죠. 아이샤, 우리만이 아닐 거야. 전국 다른 지역의 묘족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선생님의 제안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지역의 묘족 청소년들과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VPN을 사용해서 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촉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이저우성 카이리현에 사는 샤오밍이 첫 번째로 연락을 해왔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쪽 찬 땅에서 왔다고. 샤오밍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부르는 전통 민요에서 얼음강을 건너 남쪽으로 라는 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얼음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윈난성 쿤밍에서는 메이린이라는 친구가 연락해왔어요. 메이린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은비녀가 있는데 거기에 새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삼조고와 비슷한 형태였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후난성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천야오밍이라는 친구였는데 자신들 마을에 고려촌이라고 새겨진 오래된 석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이 석비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조상들의 정체성이 새겨진 거라고 하시면서 천야오밍이 보내온 석비 사진을 보니 정말 고려촌이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다른 이름이었죠.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몇 주 만에 전국 각지에서 15명의 묘족 청소년들이 우리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잃어버린 별들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별은 고구려를 의미하는 우리만의 암호였죠. 각자가 가져온 증거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광시성의 링메이는 할머니가 간직한 100년 된 자수 작품을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북방식 기하학 문양이 가득했어요. 스촨성의 지하오는 전통 춤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왔는데 고구려 벽화 속 무용과 거의 똑같은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건 후베이성의 샤오위였어요. 샤오위는 컴퓨터에 능해서 우리가 모은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줬습니다.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패턴이 보여.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이 있어. 샤오위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묘족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북방에서 남아있다는 구전설화. 둘째, 삼족오 또는 삼봉조 관련 문양. 셋째, 세줄 무늬 복식 문양. 넷째, 특별한 장례 춤. 다섯째, 839년 또는 그와 비슷한 시기와 관련된 기록. 클레망 선생님은 이 모든 자료들을 보시고는 완전히 흥분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체계적인 문화적 전승의 증거야. 선생님은 곧바로 파리의 연구진과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프랑스 국립동양학연구소에서는 이 새로운 자료들을 보고 공식적인 연구 발표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고구려 문화의 현대적 전승 사례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파리에서 정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유라시아 고대 민족 후손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우리가 주요 사례로 발표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기는 어려웠지만 클레망 선생님이 전통 민속 문화 보존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승인이 났어요. 아마 국제적인 문화 교류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각 지역별 특징, 공통 요소, 역사적 근거들을 하나의 완성된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샤오밍이 화상통화에서 말했습니다. 1300년 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낸 거야. 정말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내고 연결하고 증명해낸 거였습니다. 조상들이 남겨둔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서 거대한 퍼즐을 완성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파리 시간으로 오후 2시 프랑스 국립동양학연구소에서 유라시아 고대 민족 후손의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어요. 저희는 중국에서 새벽 3시에 온라인으로 접속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학회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세계 각국의 민속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클레망 선생님이 단상에 서서 발표를 시작하셨죠. 중국 남부 묘종마을에서 발견된 문화적 요소들은 7세기 고구려 문화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셨어요. 세 줄 무늬 직물, 삼조고 문양, 장례의식, 구전 설화까지 모든 증거들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39년이라는 연대입니다. 이는 당나라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 유민의 마지막 남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학회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교수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이런 정도의 문화적 연속성이 130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클레망 선생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리적으로 고립된 산간 지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더욱 그렇죠. 영국의 한 고고학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DNA 분석은 시행해봤나요? 현재 한국의 연구진과 협력하여 진행 중입니다. 예비 결과로는 한반도 북부 지역 고대 인골과 유사한 미토콘드리아 DNA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과학적 증거까지 우리 편이었던 거죠.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제가 온라인 영상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 프랜스 24와 영국 BBC, 독일 DW까지 동시에 연결된 생방송이었어요. 린 아이샤 학생, 이번 발견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BBC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1300년 동안 할머니에서 손녀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져 온 이야기들을 지켜왔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저희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었어요. 프랜스 24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역사를 왜곡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DW 기자의 질문이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발견이 중국의 민족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기분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쏟아졌죠. 1300년 동안 어떻게 이 문화를 지켰을까? 정말 대단하다. 고구려의 DNA가 살아있구나. 감동이다. 과학이 증명한 역사의 기적이네. 유럽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동아시아 민족 이동사의 새로운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고 했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는 문화적 기억의 전승 연구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모든 관련 검색어가 차단됐습니다. 묘족 고구려, 839년, 삼조고,
린, 아이샤 모두 검색이 안 됐죠. 중국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침묵을 지켰어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아이들도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침묵이 흘렀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환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13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진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이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소녀가 아니라 1300년 역사의 증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클레망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통문화보존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그냥 민속놀이를 배우는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진짜 역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이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 마을 회관에서 8명의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7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북쪽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대. 그곳 사람들은 하늘의 새를 모시며 살았어. 그 새의 이름은 삼조고였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9살 샤오리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누나, 그 새가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삼봉조랑 같은 거예요? 맞아. 똑같은 새야. 13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모셔온 신성한 새지. 아이들에게 세 줄 무늬 그리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전통 자수는 너무 어려우니까 종이에 색연필로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 무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수놓았던 무늬란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 그렸어요. 어떤 아이는 집에 가서 할머니께 물어보고 왔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전통춤을 가르쳐줄 때였어요. 장례식에서 봤던 그 춤사위를 아이들 버전으로 단순화해서 알려줬습니다. 팔을 이렇게 벌리고 새가 되어보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삼조고야. 아이들이 팔을 펼치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1300년 전 고구려 아이들도 이렇게 춤췄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클레망 선생님은 프랑스로 귀국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2년간의 중국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이샤, 파리로 돌아가서 책을 쓸 거야. 고구려 유민의 계보 1300년을 건너온 기억들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은 지난 몇 달간 모은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사진, 인터뷰, 문헌조사, 과학적 분석 결과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이 책이 출간되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야. 민족 이동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 선생님의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모든 발견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묘족 소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수업날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프랑스에서 제작한 고구려 벽화 복제품이었습니다. 무용총 벽화의 일부를 정교하게 재현한 거였죠. 이걸 마을 회관에 걸어두렴. 아이들이 볼 때마다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몇 주 후 해외에서 연락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BBC에서는 1년 후 추적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사진 촬영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윈난성의 메이린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어요. 메이린의 마을에서도 비슷한 문화 보존 모임이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는 거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뒷산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구려 땅이 있을 방향이었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조상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증조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839라는 숫자가 130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이야기의 열쇠였던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연구자들이 우리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논문이 발표되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아이들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역사가 아니야.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에요. 1300년을 견뎌내며 살아 숨쉬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